저 임신했어요. 불륜녀의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환호하고 저는 좌절했습니다. 남편의 승진 파티였습니다. 빨간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직원이 남편의 팔을 끼고 있었고 그녀의 배는 살짝 불러 있었죠. 남편이 마이크를 잡고 모두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자신은 이 여자와 새 가정을 꾸릴 거라고. 시댁 식구들은 박수를 치며 축하했고 그녀는 승리감 가득한 미소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남편을 위해 밤새 만들어준 모든 기획안들, 그를 기획의 천재로 만들어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능력 없는 며느리라고 무시했던 제가 사실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와인잔이 제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고 붉은 와인이 하얀 대리석 바닥에 피처럼 번져갔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꺾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뒤집고 그들을 무릎 꿇게 만들었는지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수무강하세요. 새벽 3시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노트북 화면이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내일 아침 일찍 발표해야 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마무리하는 중이었죠. 제목은 거창했어요. 신규 해외 마케팅 전략 구축안. 남편은 어제 저녁 맥주를 마시며 한숨만 내쉬더니 그대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어요. 저는 조용히 키보드를 두드리며 마지막 슬라이드를 완성했습니다. 시장 분석부터 예상 수익률까지 빈틈없이 채워 넣었죠.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남편이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건 제가 이렇게 밤새 도와주기 시작한 이후부터였어요. 여보, 일어나. 회사 가야지. 아침 7시 남편을 깨우며 준비해둔 아침상을 내놓았습니다.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남편이 좋아하는 김치볶음까지. 남편은 부스스한 머리를 극적이며 식탁에 앉았어요. 아, 프레젠테이션 자료 어떻게 됐지? 큰일이네, 시간이 없는데. 남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노트북을 건네며 말했어요. 여보, 어제 잠들기 전에 거의 다 해놨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페이지만 조금 손보면 될 거예요. 남편은 급하게 노트북을 열어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완벽하게 정리된 자료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놨었나? 술 마시고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남편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이내 밝게 웃으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굳이 제가 밤새 만들었다고 말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 댁에 반찬을 가져다 드리러 간 날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고, 우리 능력 없는 며느리 왔네. 집에서 놀면서 밥이나 먹여 살리니 편하겠다. 시누이도 거들었습니다. 언니, 우리 오빠가 요즘 회사에서 날아다닌다며? 오빠 덕분에 편하게 사는 거 고마운 줄 알아야지. 저는 준비해온 반찬통을 조용히 냉장고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남편이 열심히 일해주니 저도 감사하죠.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렸어요. 화면에는 어느 재단 이사장의 기부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진짜 능력 있는 거지. 너처럼 집에만 있는 사람이 뭘 알겠어.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매달 용돈으로 드리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전혀 모르고 계셨으니까요. 제가 운영하는 문화재단의 수익금 일부였지만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녁,
남편이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부장님, 오늘 프레젠테이션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본부장님이 직접 칭찬하셨어요. 전화를 끊은 남편은 저를 향해 득의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나 이번에 특별 보너스 받을 것 같아. 역시 내 실력은 어디 안 가는구나. 저는 앞치마를 두르며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자신의 성과를 늘어놓았어요. 어떻게 임원들을 설득했는지, 경쟁 부서를 어떻게 제쳤는지, 열변을 토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프레젠테이션의 핵심 아이디어는 제가 지난달 재단 회의에서 발표했던 내용과 똑같은데, 당신 정말 대단해요. 축하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더욱 신이 나서 맥주를 꺼내 마시기 시작했어요. 밤 11시, 남편은 또다시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경제 위기 속에서도 꾸준히 사회 공헌을 이어가는 몇몇 재단들의 이야기였어요. 그 중에는 제가 운영하는 재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제 이름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지만요. 저는 조용히 남편의 가방을 열어 내일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기획안이 필요한 것 같았어요. 이번엔 해외법인 설립 관련 내용이었죠. 저는 한숨을 쉬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재단 이사회에서 사용했던 자료들을 꺼내 참고하기 시작했어요. 동남아 시장 진출 전략, 현지 법인 설립 절차, 세무 관련 이슈들. 이미 제가 재단을 통해 경험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조금만 수정하면 남편 회사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작업을 마쳤습니다. 남편의 가방에 완성된 자료를 넣어두고 저는 거실불을 껐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아직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들 속 어딘가에는 제가 운영하는 재단 건물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곳의 실질적인 주인이 저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뿐이었죠.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가 언제일지는 저도 알 수 없었어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과 진실을 숨기는 답답함 사이에서 저는 늘 갈등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사는 것이 최선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또다시 서둘러 회사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재단 비서실장에게서 온 메시지가 여러 개 쌓여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오후 이사회 준비 완료했습니다. 해외 지부 설립건 검토 부탁드립니다. 언론사 인터뷰 요청이 계속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는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물론 모두 익명으로 처리하라고요. 낮에는 평범한 주부로, 밤에는 남편의 그림자로,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는 재단의 실질적 운영자로. 저는 오늘도 여러 개의 가면을 쓰고 벗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즘 남편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고마워하던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제가 하는 일들을 점점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저는 그저 기다렸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순진하게 믿으면서 말이에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이제 회사에서 기획의 천재라고 불리고 있었어요. 매달 제가 밤새 만들어준 제안서와 프레젠테이션 덕분이었죠. 오늘도 남편은 휴대폰을 귀에 붙이고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어요. 김 부장님, 이번 프로젝트는 제가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아무도 생각 못한 아이디어죠. 남편의 어깨가 으쓱거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넥타이를 매만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3일 전 재단 이사회에서 발표했던 신규 문화사업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인데도 말이죠. 회사 회식이 있던 날 남편은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거실로 나가보니 남편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물 좀. 제가 물을 가져다 주자 남편은 벌컥벌컥 마시더니 해벌쭉 웃었습니다. 오늘 전무님이 날 따로 불러서 칭찬하셨어. 이런 인재는 처음 본다고. 곧 승진할 것 같아. 남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 빛 속에는 예전에 없던 오만함이 섞여 있었어요. 제가 준비해둔 숙취의 소재를 건네자 남편은 제 손을 슬쩍 밀어냈습니다. 됐어. 난 컨디션 관리 잘하니까.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맙다며 받아 마셨을 텐데 남편은 점점 달라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댁 가족 모임이 있던 주말이었습니다. 신우이가 자랑스럽게 남편의 SNS를 보여주며 떠들어댔어요. 오빠 좀 봐. 팔로워가 10,000명이 넘었어. 회사에서도 인플루언서래. 화면에는 남편이 올린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성공하는 직장인의 마인드셋, 창의적 기획의 비결, 리더십 노하우. 모두 제가 재단 운영하며 쌓은 경험들을 그대로 옮겨놓은 내용이었죠. 시어머니가 흡족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우리 아들은 달라. 며느리는 그저 밥이나 해주면 되는 거야. 능력 있는 남편 만나서 팔자 편한 줄 알아야지.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차를 따랐습니다. 뜨거운 차가 찻잔에 부어지는 소리만 거실에 울렸어요.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넌 정말 운이 좋은 거야. 나 같은 남편 어디서 또 만나겠어? 운전대를 잡은 남편의 손가락이 리듬을 타며 움직였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경제 전문가들이 최근 주목받는 기업인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남편도 포함되어 있었죠. 김 과장은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업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거만한 미소였어요. 제 손은 무릎 위에서 조용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며 머리를 매만지고 있었어요. 새로 산 고급 정장을 입고 향수를 뿌렸죠. 전에는 신경도 안 쓰던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해외 바이어들이 온대. 남편은 제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남겨진 커피잔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잔에는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 것이 아니었어요. 어제 남편이 들고 온 서류 봉투에서 떨어진 것 같았죠. 오후가 되자 재단 비서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남편분 회사에서 제안한 프로젝트 검토하셨나요? 저희 재단과 협업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아이러니했습니다. 제가 만든 기획안으로 남편이 성공하고 그 성공으로 다시 제 재단에 협업을 요청하다니.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검토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남편의 변화를 느끼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있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죠. 그래도 아직은 희망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고, 우리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낼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저녁 10시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회식 있어. 늦지 마. 예전 같으면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했을 텐데 이제는 통보뿐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저녁을 먹으며 TV를 켰어요. 뉴스에서는 젊은 기업인들의 성공 스토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자신의 노력과 재능을 강조했죠. 남편도 곧 적이 나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1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여자 향수였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옷을 벗어던지고 샤워실로 들어갔죠. 저는 떨어진 옷을 주우며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명함 한 장이 나왔어요. 젊은 여자 직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케팅팀 신입사원이라고 했죠.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남편은 제 옆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제 손을 잡지도 잘 자라는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등을 돌리고 잠들 뿐이었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재단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남편 회사와의 협업건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이사들은 모두 찬성했습니다. 기획안이 너무 훌륭하다면서요. 당연했죠. 제가 만든 것이니까요.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정을 내리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남편의 성공을 위해 제가 얼마나 더 그림자로 살아야 할까요? 언제까지 이런 삶을 계속해야 할까요?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승진 축하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여보, 나 부장 됐어. 최연소 부장이래.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축하한다고 했어요. 남편은 신이 나서 계속 떠들어댔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더 큰 성공,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요. 하지만 그 어디에도 저에 대한 감사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오늘도 남편은 나를 보지 않았다. 내가 만든 성공의 그림자 속에서 그는 점점 더 밝게 빛나고 있다. 하지만 그 빛이 너무 밝아서인지 이제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없는 밤하늘이었어요. 제 마음처럼 어둡고 텅 비어 있었죠. 호텔 연회장의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부장 승진 기념 파티였어요. 회사에서 준비한 성대한 자리였죠. 저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남편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넬 때마다 남편의 어깨는 더욱 으쓱거렸어요. 파티가 시작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연회장 입구가 열리며 젊은 여자 직원이 들어왔어요. 빨간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마케팅팀 신입사원이었죠. 2개월 전부터 남편이 자주 언급하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그녀가 걸어올 때마다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또각또각 울렸어요. 이상한 건 그녀가 곧장 우리 쪽으로 걸어온다는 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인사도 하지 않고 와인도 집지 않고 오직 남편만을 향해 일직선으로 다가왔죠.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남편의 팔을 끼었습니다. 오빠 늦어서 미안해요. 오빠라니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회사에서 상사를 그렇게 부르는 게 가능한가요? 남편은 당황하기는커녕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그녀의 허리를 살짝 감싸는 듯한 손짓까지 했죠.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선들이 우리 쪽으로 쏠렸어요.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녀가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던 겁니다. 요즘 입덧이 심해서 힘들어요. 그래도 오빠 축하해 주려고 왔어요. 입덧.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와인잔을 들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죠.
유리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붉은 와인이 하얀 대리석 바닥에 피처럼 번져갔어요. 어머, 괜찮으세요? 그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승리감이 숨어 있었어요. 제가 무너지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계획된 연극을 보는 것처럼 말이죠. 남편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어요.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봤죠.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발표를 하고 싶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저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이 여자와 함께요. 남편이 그녀의 손을 잡아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충격, 놀람,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저를 향했죠.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를 붙잡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게도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죠. 시누이는 아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안에 후계자가 생기는구나. 축하한다, 아들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너무나 밝았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일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처럼 기뻐하고 있었어요. 제가 10년 동안 며느리로 살면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따뜻한 미소를 그녀에게 보내고 있었죠. 어머님, 고맙습니다. 저희 잘 살게요. 그녀가 시어머니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빨간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배가 살짝 나와 있는 게 보였어요. 3개월은 되어 보였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늦게 들어왔던 날들, 주말 출근이라며 나갔던 시간들이 모두 선명해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죠.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남의 일을 구경하는 것처럼, 악몽을 꾸는 것처럼 현실감이 없었어요. 여보 씨는 뭐라고 할 말 없어요? 남편이 제게 물었습니다. 여보 씨라니요. 10년을 함께 산 아내를 그렇게 부르다니. 더 이상 제가 아내가 아니라는 뜻이었겠죠. 사람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동정하는 시선, 호기심 어린 시선, 조롱하는 시선들이 제 온몸을 찔렀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났어요. 축하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차갑고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남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울거나 소리치거나 매달릴 줄 알았던 모양이었죠. 그녀가 남편의 팔을 더 세게 끼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정말 사랑해요. 언니라고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가 귀에 거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핸드백을 들고 천천히 연회장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축하한다는 말들, 건배 소리, 웃음소리. 제가 10년 동안 쌓아 올린 삶이 무너지는 순간을 그들은 축제처럼 즐기고 있었죠. 주차장에 도착해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핸들을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재단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이사장님, 내일 이사회 준비 완료했습니다. 알겠어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지금까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뎠습니다. 남편의 성공을 위해 제 재능을 숨기고 그림자로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했어요.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라디오에서는 사랑 노래가 흘러나왔죠.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랑 따위는 믿지 않을 거예요. 집에 도착하니 텅 빈 거실이 저를 맞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10년 동안 매일 밤 남편을 위해 깨어있던 이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제가 그동안 만들었던 모든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으로 발표된 수십 개의 기획안들, 프레젠테이션들, 보고서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제 이름이 적힌 재단 서류들이 있었죠. 이제 시작이야.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배신의 아픔은 가슴 깊이 묻어두고 이제는 제 삶을 되찾을 차례였어요. 남편이 제게 준 상처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큰 후회를 안겨줄 거예요.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차갑고 선명한 달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죠. 제 마음도 그 달빛처럼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마 그녀와 함께 있겠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시누이, 그리고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 뒤에는 빨간 코트를 입은 그녀도 있었어요. 배가 더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거만한 표정으로 집 안으로 들어오며 거실을 둘러봤어요. 마치 이미 자신의 집인 것처럼 행동했죠. 이제 이 집도 정리해야겠네. 새 며느리가 들어올 테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며느리로서 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시누이가 비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언니, 그동안 우리 오빠 덕분에 편하게 살았으니 이제 물러나야죠. 능력도 없으면서 오빠 발목만 잡고 있었잖아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침묵이 불편했는지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이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났어. 이 여자는 명문대 출신의 집안도 좋고 무엇보다 아들을 임신했잖아. 넌 10년 동안 뭐 했니? 애 하나 못 낳고.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그들이 원하는 반응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탁자 위에 툭 던지듯이 놓으며 말했죠. 이혼 서류야. 사인만 하면 돼. 서류를 펼쳐보니 재산 분할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5천만 원. 10년의 결혼 생활에 대한 대가가 고작 그것이었어요. 남편이 콧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5천만 원이면 충분하지? 넌 능력이 없으니 이 정도면 고마운 줄 알아야 해. 내가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살았잖아. 그 순간 그녀가 남편의 팔을 끼며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기 키우는데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시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5천만 원도 아깝다. 능력 없는 여자한테 뭐하러 그렇게 많이 줘. 저는 천천히 서류를 다시 접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제 눈빛이 너무 담담했는지 남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뭐야? 왜 그렇게 봐? 당신이 지난 10년 동안 회사에서 인정받았던 모든 기획안, 누가 만든 건지 정말 모르는 거예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너무나 조용해서 오히려 무서울 정도였죠.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다 만든 거잖아. 거짓말. 제가 매일 밤 만들어준 것들인데. 하지만 증거를 보여줄 필요는 없었어요. 곧 알게 될 테니까요. 시어머니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현실을 받아들여요. 당신 같은 무능한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만 꿈 깨고 서류에 사인이나 해요. 그녀도 쟤를 내려다보며 승리감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이미 이 집의 안주인이 된 것처럼 거만한 표정이었어요. 그녀의 손이 배를 쓰다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일부러 제게 보여주려는 듯 했죠. 언니,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사랑은 막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 오빠의 아이를 가졌어요. 언니와는 달리 말이에요. 그 말에 신우이가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맞아요. 새언니는 정말 능력 있어 보여요. 우리 오빠랑 잘 어울려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울거나 소리치거나 매달릴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그저 핸드백을 들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서류에 사인부터 하고 가. 남편이 소리쳤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실에서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그 안에는 제게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들만 들어 있었죠. 현관으로 향하는 저를 시어머니가 막아섰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그냥 가려고? 어머님, 사과할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제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뭐라고? 내가 무능해서 우리 아들이 다른 여자를 만난 건데 내가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시어머니를 지나쳐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니 그들이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남편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서류는? 이혼 서류에 사인해야 하잖아. 저는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요. 이혼해요. 서류는 제 변호사가 보낼 거예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뒤에서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렸어요.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 남편의 욕설, 그녀의 비웃음.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제 차에 올라탔어요. 차 안에 앉자마자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재단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실장님,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준비된 건 다 맞죠? 네, 이사장님. 모든 준비 완료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백미러를 봤습니다. 제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어요. 오직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 있었죠.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저 위 어딘가에서 그들은 아직도 제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저를 조롱하고 비웃으며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들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능력 없는 며느리가 사실은 그들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차를 몰고 한강 다리를 건넜습니다. 강물 위로 비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것처럼 저는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으니까요. 호텔 스위트룸에서 눈을 떴습니다. 집을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남편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메시지가 왔지만 단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를 보냈고 재산 분할은 제가 원하는 대로 진행하라고 지시했죠. 물론 겉으로는 그들이 제시한 5천만 원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게 했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남편과 그녀,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겠죠. 제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패배했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단 비서실장이었어요. 이사장님,
오늘 오전 10시 이사회 준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지시하신 대로 모든 언론사에 보도, 자료 배포 준비도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어요. 1시간 뒤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어요. 10년 동안 숨겨왔던 진짜 제 모습이었죠.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오직 저 자신으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나야. 왜 전화 안 받아? 이혼 서류 받았어. 그런데 왜 갑자기 이래?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남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직도 제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그래요. 이혼해요. 제 대답은 단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차갑고 담담한 목소리였죠. 뭐? 야, 너 지금 장난하는 거야?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려고? 걱정 마세요. 잘 살 거예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이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이제 남편과 나눌 말은 없었으니까요. 재단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이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그들 대부분은 저를 익명의 이사로만 알고 있었지만 핵심 임원들은 제가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걸 알고 있었죠. 이사회 회의실로 들어서자 모두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저는 상석에 앉았어요.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오늘부터 제가 공식적으로 전면에 나서겠습니다. 그동안 익명으로 활동했지만 이제는 제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를 가져왔어요. 이사장님, 첫 번째 안건입니다. 어기업과의 협력 사업건인데요. 어기업. 바로 남편이 다니는 회사였죠. 저는 서류를 훑어보고 말했습니다. 모든 협력을 중단하세요. 즉시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어기업과의 협력은 대규모 프로젝트였거든요.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사장님, 갑작스러운 중단은 위약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위약금은 제가 개인적으로 부담하겠습니다.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SNS 알림이었어요. 남편과 그녀가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죠.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라는 제목과 함께 말이에요. 두 사람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배가 도드라진 빨간 원피스가 유독 눈에 띄었어요. 댓글들도 가관이었습니다. 축하한다는 말들, 잘 어울린다는 칭찬들. 심지어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댓글을 달았더군요. 드디어 제대로 된 며느리를 맡게 되었네요. 새언니 정말 예뻐요. 오빠랑 잘 어울려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이사들을 둘러봤습니다. 두 번째 지시사항입니다. 우리 재단에서 지원하는 모든 개인 후원을 재검토하세요.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즉시 지원을 중단하고요.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마치 제 마음처럼 깨끗하고 명료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개인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변호사가 가져다 놓은 것이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서명했습니다. 깔끔하게, 단호하게. 그때 비서실장이 노크를 했습니다. 이사장님,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어기업과의 협력 중단 소식이 알려지면서요. 모두 거절하세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비서실장이 나간 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과 찍은 결혼 사진이 있었어요. 한때는 행복했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아무런 미련도 아쉬움도 없었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죠. 1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남편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음성 메시지였어요. 내가 뭔데 우리 회사 프로젝트를 중단시켜? 재단이 왜 갑자기 등을 돌린 거야? 이거 내가 한 짓이지? 남편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전체 그림은 보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차를 타고 한강변으로 갔습니다.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운 기분이었죠.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물결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제 인생도 이제부터는 저렇게 평온하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했죠. 적어도 복수를 끝낸 뒤에는 말이에요. 핸드폰을 꺼내 재단 홈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공지사항에 어기업과의 협력 중단 소식이 올라와 있었어요. 조회수가 벌써 10,000명을 넘었더군요. 댓글들도 술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요? 어기업 뭔가 문제 있나요? 재단이 등 돌리면 어기업 망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들이 저를 조롱하고 무시했던 만큼, 아니, 그보다 더한 고통을 느끼게 해줄 거예요. 호텔로 돌아온 밤, 창밖의 야경을 보며 와인을 한 잔 마셨습니다. 붉은 와인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좋았어요. 마치 제 안의 분노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 같았죠. 내일이면 남편은 더 큰 충격을 받게 될 거예요. 시댁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제가 만들어준 신기루였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필요도 그림자로 살 필요도 없으니까요. 재단 이사회에서 어기업 협력 중단을 지시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뉴스 경제면 톱 기사로 우리 재단과 어기업의 결별 소식이 대서특필되었어요. 기사 제목이 선명했죠. 국내 3대 문화재단, 어기업과 정격 결별, 업계 충격. 저는 재단 회의실에서 긴급 임원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는 어기업의 주가 그래프가 빨간색으로 급락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개장 직후부터 하한가를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었죠. 이사장님, 어기업 측에서 긴급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오겠다고 합니다. 비서실장의 보고를 듣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절하세요. 우리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잠시 바라보다가 거절 버튼을 눌렀죠. 하지만 곧바로 다시 전화가 왔고 이번엔 음성 메시지가 남겨졌습니다. 회의를 잠시 중단하고 개인 사무실로 들어가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남편의 목소리는 당황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 재단이 왜 갑자기 손을 떼는 거야? 이거 설마 내가. 남편은 이제야 뭔가 연결고리를 찾은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전체 그림은 보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메시지를 지우고 다시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2시 어기업 본사 앞은 기자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회사 직원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웅성거리며 나오는 모습이 보였죠. 그 중에는 남편도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평소에 자신만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옆에는 부장과 임원들이 서 있었는데
모두가 난감한 표정이었습니다. 김 부장,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재단이 왜 우리를 버린 거지? 상사의 질문에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먹을 꽉 쥐고 있을 뿐이었어요. 아마 이제야 제가 재단과 연관이 있다는 걸 의심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저녁 6시 재단으로 돌아오니 비서실장이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어기업 측에서 계속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이 망설이며 태블릿을 건넸어요. 화면에는 남편 회사의 내부 공지가 떠 있었습니다. 긴급 구조조정 실시, 프로젝트 팀 전원 대기 발령. 남편이 그토록 자랑하던 프로젝트가 하루아침에 중단된 것이었어요. 재단의 지원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했으니까요. 수백억 원 규모의 사업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죠. 이사장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직원들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무능한 경영진 때문에 고통받는 직원들에게는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세요. 단, 어기업과는 완전히 관계를 끊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으로 직접 전화를 한 것이었어요. 지금 당장 이 일을 멈춰. 내가 감히 우리 아들한테 이런 짓을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위압적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불안함이 묻어났죠.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어머님. 모르긴 뭘 몰라. 내가 재단 사람들한테 뭔 짓을 한 거야? 우리 아들 회사가 망하게 생겼잖아.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제 며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남편 회사 일은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죠. 뭐라고? 너 지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경제 뉴스에서는 어기업의 위기를 집중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주가는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고 신용등급 하락 우려까지 나오고 있었어요. 재단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 뜻밖의 방문객이 왔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비서실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들어왔죠. 이사장님, 전 남편분이 로비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비를 부를까요? 아니요. 한 번만 올라오게 해주세요. 잠시 후 남편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이틀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잔 것 같았죠. 정말 내가 이 재단의 이사장이었어? 남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제야 아셨네요. 그동안 나를 속인 거야? 능력 없는 전업주부인 척하면서. 속인 건 당신이에요. 제가 만들어준 모든 것을 당신 능력인 양 자랑하면서요.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동시에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회사가 망하면 나만 피해보는 게 아니야. 수백 명의 직원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그건 당신 회사가 해결할 일이에요. 저희 재단은 더 이상 무능한 기업과 협력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남편은 주먹을 떨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가까이 오지는 못했어요. 제 눈빛이 너무나 차가웠기 때문이었죠.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남편이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건 없어요. 당신이 선택한 길이잖아요. 남편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어요. 그날 오후 어기업은 공식적으로 구조조정을 발표했습니다. 남편의 프로젝트 팀은 해체되었고 남편은 한직으로 발령이 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때 기획의 천재라고 불리던 사람의 추락이었죠. 저는 재단 이사장실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남편은 절망하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첫 번째 칼날은 성공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칼날을 준비할 차례였어요. 어기업과의 협력을 중단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파장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도미노처럼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죠. 오늘은 그 두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릴 차례였습니다. 재단 사무실에서 비서실장이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시어머니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그동안 매달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하고 있었더군요. 명품 쇼핑, 호텔 스파, 고급 레스토랑. 모두 제가 재단 명의로 발급해준 카드였죠. 오늘부로 모든 카드를 정지시켜 주세요.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몇 초 후 시어머니의 모든 카드가 사용 중지되었다는 확인 메시지가 떴어요. 오후 3시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카드가 왜 안 돼? 백화점에서 망신당했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 카드는 제 재단에서 발급한 거예요. 이제 저는 가족이 아니니 당연히 회수해야죠. 뭐, 내가 감히.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저는 이제 며느리가 아니라고요. 어머님이 원하신 대로 됐잖아요.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 시각 시동생이 타던 외제차도 견인되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던 차량이었거든요. 시동생은 그동안 그 차가 자기 것인 줄 알고 있었죠. 리스료도 제가 내고 있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불륜녀의 광고 계약이 줄줄이 취소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녀는 신인 모델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주요 광고주들이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비서실장이 보고했어요. 이사장님 지시대로 모든 협력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부적절한 사생활을 가진 모델과는 계약하지 말라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깨가 좁다는 걸 그녀도 곧 알게 될 거예요. 제가 한마디만 하면 모든 문이 닫힌다는 것도요.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는 어기업의 추가 구조조정 소식이 나왔습니다. 남편의 부서가 통째로 없어진다는 내용이었어요. 남편은 이제 실업자가 될 처지였죠. 그때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모든 걸 잃었어. 정말 미안해. 저는 문자를 읽고 지웠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10년의 배신을 단 한마디 사과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오후에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정확히는 시댁이 살던 아파트를 찾아간 거죠. 그 집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결혼 초기에 제가 재단 자금으로 구입해서 시댁에 제공했던 집이었습니다. 경비실에서 이미 통보를 받았는지 시댁 식구들이 짐을 싸서 나오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시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울면서 짐을 나르고 있었죠. 어머님, 이사 가시는군요. 제가 차에서 내려 인사하자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쏘아봤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어머님이 저를 능력 없는 며느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능력 없는 사람이 들인 것들은 다시 가져가는 게 맞죠.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했구나. 미안하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닫혀 있었어요. 너무 늦은 사과였죠. 그날 밤 불륜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언니, 아니 이사장님. 제발 도와주세요. 광고가 다 끊겼어요. 소속사에서도 계약 해지하겠대요. 왜 제게 전화하셨어요? 전 당신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요. 알아요. 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뱃속의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아이의 아빠한테 도움을 청하세요. 아, 맞다. 그 사람도 이제 실업자가 되었군요. 전화를 끊고 나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복수의 쾌감보다는 공허함이 더 컸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니 끝까지 가야 했죠. 사흘 후 남편이 재단 로비에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경비원들이 당황해하며 저에게 연락했죠. 로비로 내려가니 남편이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며칠은 씻지 못한 듯 수염이 덥수룩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모든 걸 잃었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때 잘 나가던 회사원이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니 측은하다는 시선도 있었죠. 일어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용서해 줄 때까지 안 일어날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경비실장님, 이분 내보내주세요. 경비원들이 남편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남편은 계속 제 이름을 부르며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뒤돌아서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후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남편이 아직도 건물 앞에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고개를 떨구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죠. 그때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시댁분들이 작은 원룸으로 이사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륜녀는 모든 일거리를 잃고 지방으로 내려갔다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어요. 남편 쪽은요? 해고 통보를 받았답니다. 업계에서도 소문이 나서 재취업이 힘들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복수를 완성해 가면서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저 끝을 향해 걸어갈 뿐이었죠. 밤이 되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내일이면 마지막 단계를 실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제 정체를 완전히 공개하는 거죠. 핸드폰을 확인하니 남편에게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불륜녀까지 모두가 저를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요. 재단 대강당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이사장 취임식이었어요. 그동안 익명으로 활동했던 실질적 운영자가 드디어 공식적으로 전면에 나서는 날이었죠. 기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대기하던 저는 거울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감색 정장이 몸에 딱 맞았고 진주 목걸이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어요. 오늘은 제 이름으로 당당히 서는 날이었으니까요. 그때 비서실장이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밖에 전 남편분과 시댁분들이 와 있습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데 계속 소란을 피우고 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행사 소식을 듣고 찾아왔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만 들여보내주세요. 제가 직접 만나겠습니다. 대기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도 들어왔어요. 그들의 얼굴은 초췌했고
옷차림도 남루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호화롭게 살던 사람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남편이 제게 다가오려 했지만 경호원이 막았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정말 내가 이 모든 걸 계획한 거야? 처음부터 우리를 속인 거야?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그들을 마주봤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차분했죠. 속인 건 당신들이에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처럼 대했잖아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해. 우리가 가족이었잖아. 어머님이 저를 가족으로 대하신 적이 있나요? 능력 없는 며느리라고 매일 무시하셨잖아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신우이는 울먹이며 제게 매달렸어요. 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냈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해도 달라질 건 없어요. 당신들이 선택한 길이잖아요. 그때 무대 담당자가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이제 나가실 시간입니다. 저는 그들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한때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하지만 이제는 그저 타인일 뿐이었죠. 이제 제 삶을 살 거예요. 당신들도 각자의 삶을 사세요. 대기실을 나서려는데 남편이 외쳤습니다. 내가 만들어준 거였어. 내 성공은 모두 내가 만들어준 거였다고. 이제 알아.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이제 아셨네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무대로 올라가는 계단을 걸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조명이 제 얼굴을 비추자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벅차올랐죠. 10년 동안 숨겨왔던 제 모습을 드디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재단의 새로운 이사장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였어요. 저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익명으로 활동했지만 이제는 제 이름으로 재단을 이끌어가겠습니다. 객석 한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고 있었어요.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며 소리쳤지만 마이크 소리에 묻혀버렸죠. 발표를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질문을 쏟아냈어요. 이사장님, 그동안 왜 익명으로 활동하셨나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어기업과의 협력 중단도 이사장님의 결정이었나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숨을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으니까요. 행사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축하 화환들이 가득했어요. 그 중에는 업계 거물들의 이름도 보였죠. 이제 모두가 저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려다보니 남편이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고개를 들어 제가 있는 창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어요. 저는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제 취임 소식이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국내 3대 문화재단의 새 이사장이 취임했습니다. 그동안 익명으로 활동하며 재단을 이끌어온 것으로 알려져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당당하게 연설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옆에는 남편이 끌려나가는 장면도 잠깐 비쳤어요. 하지만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았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아보니 불륜녀였습니다. 이사장님, 아니 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전 몰랐어요. 언니가 그런 분인 줄. 이제 아셨군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는 잘 키우세요. 그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엮일 일은 없을 거예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사장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죠.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내일 일정 확인하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오전에 신규 프로젝트 발표가 있고 오후에는 해외 파트너사와 미팅이 있습니다. 모두 제 이름으로 진행되는 일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제 이름으로요. 창밖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제 빛을 내며 살아갈 거예요.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오직 저 자신으로서 말이죠. 오늘은 끝이자 시작이었습니다.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 그리고 새로운 출발.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은 바로 저였으니까요. 이사장 취임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재단을 더욱 크게 성장시켰고 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자리매김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재단의 새로운 복지센터 개관식이 있는 날이었죠. 행사장 입구에서 뜻밖의 사람들을 마주쳤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 그리고 불륜녀까지 모두 모여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남편은 노숙자처럼 보였고 시어머니의 얼굴은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남편이 비틀거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수염은 덥수룩했죠.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 죽을 것 같아. 남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흔적도 없었어요.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이 강했던 시어머니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며느리야, 아니 이사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시아버지도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시누이는 울면서 제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언니, 저희 정말 힘들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아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불륜녀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배는 더 불러 있었고 얼굴은 초췌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 창백했죠. 이사장님, 아이 때문이라도 제발. 병원비도 없어요. 그들 모두가 저를 둘러싸고 애원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구경했어요. 한때 저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개처럼 빌고 있었죠. 저는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속에서 어떤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동정심도 연민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뿐이었죠. 당신들은 제 인생에서 지워졌어요. 저도 여러분을 지우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경호원들에게 손짓하자 그들이 다가와 남편 일행을 밀어냈습니다. 남편이 소리쳤어요. 너무해. 우리가 10년을 함께 살았잖아. 정이라는 게 없어?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행사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개관식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비서실장이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이사장님, 전 남편분이 자살 시도를 했다가 구조되었답니다.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려다가 경찰에게 제지당했대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분과 관련된 소식은 더 이상 전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댁분들은 지방 시골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작은 농사라도 지으며 살 계획이래요. 시댁이 그렇게 무너진 것이었군요. 한때 그렇게 거만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한다니. 인생의 아이러니였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호텔이 아닌 제 이름으로 된 펜트하우스였어요. 거실의 큰 창으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와인을 한 잔 따르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켜니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어기업이 결국 부도 처리되었다는 소식이었죠. 남편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회사가 완전히 망한 것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아보니 불륜녀의 엄마였습니다. 이사장님, 저희 딸이 미안하다고 전해달래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스트레스로 조산 위험이 있대요. 알겠습니다.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일어나 침실로 향했습니다. 화장대 위에 놓인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은 당당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온전한 저 자신이었죠. 내일은 해외 출장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미팅이었어요. 제 이름으로, 제 능력으로 이뤄낼 일이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복수는 끝났어요. 그들은 완전히 무너졌고 저는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공허함은 여전했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과거는 완전히 지워졌고 미래만이 제 앞에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1년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제가 공식 이사장으로 취임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재단은 그동안 2배로 성장했고 저는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대규모 자선 행사가 있는 날이었어요. 재단이 주최하는 연례 갈라였죠. 국내외 유명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저는 무대 중앙에 서서 인사말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스포트라이트가 저를 비추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계속 말했어요. 1년 전 저는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닙니다. 제 인생을 제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청중들이 감동적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들은 제 과거를 몰랐지만 제 말에 담긴 진정성을 느끼는 것 같았죠. 행사가 끝나고 루프탑 테라스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그때 저 아래 거리에서 익숙한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었어요. 그들은 행사장 건물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에 종이컵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죠.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후회도 원망도 그저 텅 빈 눈동자만이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치매가 온 것일까요?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신우이는 임산부처럼 보이는 여자에게 동전을 구걸하고 있었죠. 그 여자가 바로 불륜녀였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처량해 보였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제 인생의 일부가 아니었으니까요. 비서실장이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언론사 인터뷰 준비되었습니다. 네, 곧 내려갈게요. 비서실장이 물러간 후 저는 다시 한번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마치 제 과거의 잔상처럼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제는 아무런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심지어 동정심조차도 없었어요. 그저 낯선 사람들을 보는 것과 같았죠. 인터뷰 장소로 내려갔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이사장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아는 것이요. 남이 정해준 자리가 아닌 제가 만든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과거에 힘든 일은 없으셨나요? 있었죠. 하지만 그것도 제 일부였고 그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해외 진출, 신규 사업, 사회공헌 활동, 모두 제 이름으로 진행될 일들이었죠.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해외 파트너사 대표였어요. 이사장님, 다음 주 파리 미팅 확정되었습니다. 큰 프로젝트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일어났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이 서 있었죠.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오직 저 자신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기사가 물었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이사장님? 집으로 가주세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어디선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어디선가는 과거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저는 앞만 보고 갈 겁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미래가 더 중요하니까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조명이 저를 맞이했어요. 이제 이곳이 제 진짜 집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제 방식대로 살 수 있는 공간이었죠. 와인을 한 잔 따르고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악의 최후는 몰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처받은 사람의 끝은 성장이었어요. 저는 성장했고 이제 진짜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배신이 가장 큰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10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비로소 제 빛을 찾았으니까요. 누군가는 복수라 부르겠지만 저에게는 그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온전한 나로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합니다.